한국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에서 굴러떨어진 사내가 멀쩡히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었지요.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로 말이지요. 사람들이 어찌 된 일이냐 물으면 그 사내는 말했습니다. 호랑이만한 흰 개가 하늘에서 날아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저를 바다 땅에 내려놓고는 그대로 서 있었지요. 눈빛이 어찌나 깊고 묵직하던지 감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곤 그냥 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흰 개에 아무도 주인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았지요. 그 개가 처음 이 마을에 나타난 것은 폭설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를 처음 만난 것은 산골 마을의 쌍둥이 남매 아리와 아랑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그 겨울부터 시작됩니다. 흉년이 길게 이어지던 해였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봄부터 가물었지요. 여름엔 냉해가 들어 들판의 곡식은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병이 돌았지요. 병이 도니 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구하는 일이 또 하늘의 별 따기였지요. 마을 뒷산을 소나기에 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약재상 최만덕이었습니다. 본래 그 산은 마을 사람 누구나 드나들던 산이었지요. 그러나 최만덕은 고을, 이방과 은밀히 손을 잡았습니다. 산을 제 사유림이라 우겨댔지요. 관아에 도장이 찍힌 문서 한 장이 수백 년 마을 사람들의 발길을 하루아침에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최만덕은 약값을 5배로 올렸습니다. 외상장부를 들이밀며 논밭을 빼앗았지요. 산삼은 어린 싹 하나 남기지 않고 죄다 캐어 한양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진 아이에게 약 한 첨 내어주지 않았지요. 울며 매달리는 어미에게는 차가운 눈길 한 번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그렇게 점점 길어지고 있었지요. 그 겨울 산자락에 기댄 오두막 하나에서는 약재 다리는 구수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불 앞에 앉은 아랑은 말 한마디 없이 약재를 들여다보았지요. 불 세기를 조금 줄였습니다. 잠시 후 약재를 저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는 다시 조용히 앉았지요. 손끝이 알아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같은 약재라도 아랑의 손을 거치면 효능이 달라진다는 말이 마을에 돌 정도였으니까요. 바깥에서는 아리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이 더덕이 얼마나 실한지 보세요. 어르신, 이걸 이 값에 드리면 저는 굶어야 한다고요. 장터 좌판 앞에서 아리는 두 손을 허리에 짚고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상대는 마을에서 제법 손꼽히는 늙은 약재상이었는데 아리의 흥정에 번번이 밀리면서도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지요. 남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리가 바람을 읽어 약초가 있는 자리를 찾아내면 둘이 함께 캤지요. 아리는 산길과 바람의 결을 몸으로 잇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면 어느 골짜기에 어떤 약초가 피어나는지를 귀신같이 알았지요. 발이 빠르고 담이 커서 험한 산길도 노래를 흥얼거리며 올랐습니다. 아랑은 달랐지요. 약초를 눈으로 보면 이름과 쓰임새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환자를 한 번 보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짚어냈지요. 어느 약재를 얼마나 써야 하는지 아랑의 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약재 배합과 불 조절이 정교하여 아랑이 달인 약은 여느 약재상 것과 달랐지요. 쌍둥이 남매는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눈매가 길고 서늘하며 광대뼈가 살짝 도드라진 얼굴이 마치 같은 틀에서 빚어낸 듯 했지요. 다만 아리는 늘 웃음기가 돌아 사람을 먼저 편하게 했습니다. 아랑은 무표정할 때가 많아 처음 보는 이들은 괜히 긴장하곤 했지요. 그러나 그 무표정 뒤에 얼마나 깊은 속정이 숨어 있는지는 오래 곁에 있어 본 사람만이 알았습니다. 부모는 일찍 여의었지만 남매는 서로가 서로의 전부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만 이 남매를 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최만덕이었습니다. 산에 들어가려면 최만덕의 하인들 눈을 피해야 했지요. 약재를 팔려 해도 최만덕이 장터를 쥐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남매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리의 발과 아랑의 손, 그리고 산이 두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믿음뿐이었지요. 그 믿음이 시험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겨울 밤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리가 산길을 내려오다 멈췄지요. 덤불 속에서 낮고 가느다란 기척이 들렸습니다. 다가가 보니 덫에 앞다리가 걸린 흰개 한 마리였지요. 몸집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견줄만큼 컸지요. 털은 간 내린 눈보다 희었습니다. 그러나 소리 하나 내지 않았지요. 다만 아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찌나 깊고 묵직하던지 아리는 잠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리는 덫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쇠날이 깊이 박혀 혼자서는 어림도 없었지요. 아리는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랑은 아리의 말을 듣자마자 연장을 챙겼습니다. 둘이 함께 산으로 올라가 덫을 풀어냈지요. 앞다리 상처가 깊었습니다. 아랑이 상처를 살피는 동안 흰개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내색조차 없었지요. 다만 그 눈빛이 아랑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데려오자 아랑은 두말 없이 약재 궤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산삼 반 뿌리였지요. 아리가 멈칫했습니다. 저것을 팔면 겨우내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아랑은 아리를 한 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숨은 셈으로 재는 것이 아니다. 아랑은 산삼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조절하고 약재를 더하며 밤새 자리를 지켰지요. 아리는 그런 아랑 곁에 앉아 흰개의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흰개는 여전히 소리 없이 누워 있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흰개는 살아났지요. 상처가 아문 자리를 아랑이 살피는 동안 흰개는 소리 없이 아랑의 손등에 코를 댔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기운이 손끝에서 스쳤지요. 아랑은 그 눈빛을 마주하며 무언가 오래된 것을 마주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인지 말로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보통 짐승의 것이 아니었지요. 아리는 흰개에게 백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눈처럼 흰 털 때문이었지요. 백구는 오두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주어도 받는 둥 마는 둥이었지요. 다만 남매가 산에 오를 때면 어느새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나타났다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지요. 짖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깊은 눈빛으로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백구가 산 중턱에서 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남매가 따라가 보니 눈 아래 산삼 세 뿌리가 숨어 있었지요. 아리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흉년에 이만한 산삼이라니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지요. 그러나 아리는 한 뿌리만 캤습니다. 두 뿌리는 그 자리에 남겼지요. 욕심을 부렸다가 산이 노하면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랑은 말없이 아리의 결정을 따랐지요.
백구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지요. 최만덕이었습니다. 하인을 데리고 산을 순찰하다 우연히 남매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산삼이 있는 자리를 눈여겨본 최만덕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남매가 산을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그는 입가에 음흉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날 밤 최만덕은 하인들을 풀었습니다. 그 자리를 모조리 파헤치게 했지요. 어린 싹까지 남김없이 뽑아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사람 키 높이에 맞춘 덫을 그 자리에 놓았지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노린 덫이었습니다. 남매가 다시 그 자리를 찾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최만덕은 입술을 핥으며 생각했습니다. 봄이 오자 한양에서 낯선 사내가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한양대형 약재 상단의 행수 도준이었지요. 최만덕과 정기적으로 거래하러 오는 사내였습니다. 도준이 올 때마다 최만덕은 몸을 바닥까지 낮추었지요. 귀한 음식을 차리고 기름진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도준 덕분에 제가 이 고을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다느니 도준 행수님은 하늘이 내려주신 귀인이라느니 하며 입에 발린 말을 쏟아냈지요. 도준은 그런 최만덕을 볼 때마다 속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래 장사를 해온 눈으로 보기에 저렇게 굽실거리는 자일수록 뒤가 더럽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요. 최만덕의 약재 장부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약재 가격이 지나치게 들쭉날쭉했고 어떤 항목은 아예 근거가 없었지요. 그러나 도주는 아직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을 잡기 전에 움직이는 것은 장사에서나 사람 일에서나 금물이었으니까요. 거래를 마치고 장터를 둘러보던 도준의 발길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좌판 앞에서 아리가 약재를 늘어놓으며 흥정을 하고 있었지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약재를 집어들고 상태를 가늠하는 눈빛, 냄새를 맡아 산지를 짚어내는 솜씨가 어지간한 약재상 못지않았지요. 게다가 흥정 솜씨라니 도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리는 눈치가 빠른 낭자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지요. 고개를 돌려 도준과 눈이 마주치자 아리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구경만 하실 겁니까? 도령님, 사실 겁니까? 도준은 순간 당황했지요. 이런 거침없는 낭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좌판 앞에 앉아 약재를 고르기 시작했지요. 봄이 깊어갈 무렵 관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또의 외동딸 연화가 깊은 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지요. 봄부터 몸이 안 좋더니 여름이 되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지요. 최만덕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귀한 약재를 술에 가득 실어 관아에 들였지요. 사또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최만덕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사또의 환심을 사면 이방과 함께 고을을 더 단단히 쥘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연화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얼굴이 더 붉게 달아올랐지요. 약재가 잘못 배합되어 오히려 병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분노했습니다. 최만덕은 몸 둘 바를 몰랐지요. 소문은 마을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아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랑의 등을 떠밀었지요. 내가 가야 해. 너만큼 약을 아는 사람이 이 고을에 어디 있어. 아랑은 주저했습니다. 미천한 약초꾼이 감히 관아 안채에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아리의 눈빛이
워낙 단호했습니다. 아랑은 약재 보따리를 챙겨 관아로 향했지요. 관아 문지기는 아랑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사또가 이미 소문을 들었던 터였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랑을 들이라 했습니다. 아랑이 안채에 들어섰을 때 연화는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랑은 말없이 맥을 짚었지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전에 쓴 약재가 잘못 배합된 것이라고 열을 내리려다 오히려 체내의 기운을 교란시켰다고 했지요. 사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도가 없었지요. 아랑이 직접 캔 약재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랑은 관아 한켠에 앉아 약을 다렸지요. 불 조절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화가 눈을 떴지요. 열이 내리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사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최만덕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회복 중인 연화는 아랑을 자꾸 찾았습니다. 약을 가져올 때마다 연화는 이것저것 물었지요. 이 약재는 무엇이냐? 저 냄새는 왜 나느냐? 산은 어떻게 생겼느냐고 했습니다. 아랑은 짧게 답했지요.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짧은 말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요. 어느 날 연화가 물었습니다. 왜 이리 말이 없으십니까? 아랑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 답했지요. 할 말이 있을 때 합니다. 연화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랑이 돌아간 뒤에도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지금껏 자신에게 말 많고 번드르르 하던 이들보다 훨씬 깊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아랑도 마찬가지였지요.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연화의 맥을 짚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지요. 가느다랗고 여린 맥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생의 의지가 놀라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아랑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아리가 오두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랑의 얼굴을 보자마자 슬쩍 웃었지요. 연화 낭자가 많이 아프디? 아랑은 대답 대신 약재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리는 더 묻지 않았지요. 다만 오빠의 귀가 살짝 붉어진 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도준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지요. 명목은 약재 거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만덕과의 거래를 마치고도 장터를 서성였지요. 아리의 좌판 앞에서 발길이 멈춘 것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리는 도준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요. 행수님, 또 오셨네요. 이번엔 제대로 고르셔야 합니다. 지난번엔 너무 싸게 가져가셔서 제가 얼마나 속이 쓰렸는지 아십니까? 도준은 웃음이 났습니다.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상단의 행수가 이 산골 낭자 앞에서는 연기를 못 폈지요. 아리의 약재를 보는 눈은 갈 때마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타고난 재주가 이 정도라니 도준은 그것이 신기하고 또 대단하게 여겨졌지요. 최만덕은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도준이 저런 미천한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거래하기가 더 쉽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저녁 최만덕은 도준을 불러 술상을 차렸습니다. 귀한 안주에 좋은 술을 내놓으며 몸을 낮추었지요. 앞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하겠다며 달콤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도준 행수님 같은 분이 없으면 이 고을 약재 장사가 어찌 돌아가겠냐며 눈물이 날 듯이 굴었지요.
도주는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달랐지요. 저렇게 지나치게 굽실거리는 자일수록 뒤에 감추는 것이 많다는 것을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만덕의 장부에서 석연치 않았던 구석들이 하나씩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산을 사유림으로 만든 것, 약재 가격의 터무니없는 차이, 이방과 주고받은 돈의 흔적이 그것이었습니다. 도주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지요. 가을이 저물어 갔습니다. 아랑은 연화의 약을 끊을 때가 되었다고 했지요. 연화의 몸은 이미 다 나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을 끊는다는 말에 연화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지요. 아랑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했지요. 마지막으로 약재를 건네던 날이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지요. 봄의 산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산삼이 돋아나는 자리를 보고 싶어요. 아랑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를 바라보다 이내 낮게 답했지요. 봄이 오면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연화에게는 긴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아랑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연화는 끝까지 바라보았지요. 그 뒷모습이 왜 이리 든든하게 느껴지는지 연화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랑이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에 낙엽이 쌓여 있었지요.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랑은 자신이 한 말을 되새겼지요. 봄이 오면 데려다 드리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오두막에 돌아오자 아리가 화롯불 앞에 앉아 도토리묵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랑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묵 한 그릇을 내밀었지요. 아랑은 받아들고 앉았습니다. 남매는 한동안 말없이 불을 바라보았지요. 그 무렵 최만덕은 새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남매가 산에 드나드는 것도, 아랑이 관할을 오가는 것도, 도준이 아리의 좌판 앞에서 발길을 멈추는 것도 모두 눈에 가시였지요. 최만덕은 하인을 불러 명했습니다. 남매가 다니는 산길 깊숙이 덫을 더 놓으라고 했지요. 사람 키에 맞춘 덫이었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리가 바람의 결을 읽으며 앞서 걸었습니다. 아랑은 약초 보따리를 메고 뒤를 따랐지요. 백구는 언제나처럼 소리 없이 남매 곁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랑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지요. 최날이 발목을 파고드는 느낌이 왔습니다. 아랑은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지요. 이를 악물고 내려다보니 사람 키에 맞춘 덫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었지요. 아리가 달려왔습니다. 덫을 풀려 했지만 쇠날이 깊이 박혀 쉽지 않았지요. 아리가 안간힘을 쓰는 사이 덤불 사이에서 최만덕의 하인 셋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 산에 무단으로 들어왔느냐?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하인들이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나타났지요. 소리도 없이 하인들 앞에 섰습니다. 호랑이만 한 몸집에 눈처럼 흰 털이었지요. 그 눈빛이 하인들을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그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지요. 발을 헛디딘 사내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백구가 몸을 날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 꽂히듯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더니 떨어지는 사내를 받아 땅에 사뿐히 내려놓았지요. 그러곤 소리 없이 다시 아랑 곁으로 돌아와 섰습니다. 남은 하인 둘은
그 자리에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백구는 두 하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두 사내의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하인 하나가 겁에 질린 채 아리 곁으로 달려와 떨리는 손으로 덫을 풀어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덫을 빼내자마자 두 하인은 그대로 산 아래로 내달렸지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리가 아랑을 부축했습니다. 쇠날이 깊이 박혔던 자리라 발목에서 피가 흘렀지요. 아랑은 아리의 어깨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아픈 내색은 없었지만 발을 땅에 딛는 순간 이마에 땀이 맺혔지요. 두 하인은 산을 내려가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최만덕에게 달려갔습니다. 있었던 일을 쏟아냈지요. 절벽에서 떨어진 사내를 흰 개가 하늘에서 날아내려 받아냈다는 말에 최만덕은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의 얼굴이 너무 질려 있었지요. 최만덕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이내 벌떡 일어났지요. 이 상황을 오히려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하로 달려가며 머릿속으로 말을 꾸몄지요. 오두막으로 돌아온 아리는 아랑의 발목에 약재를 바르고 천으로 동염했습니다. 아랑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요. 아리는 오빠의 발목을 동여매면서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 매고 나서 한마디만 했지요. 많이 아프지? 아랑은 대답 대신 아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이 아랑의 대답이었지요. 그러나 그 짧은 온기도 잠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의 포졸들이 오두막 앞에 나타났지요. 최만덕이 남매를 살인자로 고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뜰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최만덕은 사또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지요. 자신의 하인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으니 남매에게 중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매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아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랑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지요. 발목에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딸의 목숨을 살린 아랑을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이 옆에서 최만덕의 말을 거들었지요. 사또는 무거운 얼굴로 신문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때 뜰 바깥이 술렁였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절벽에서 굴러떨어진 바로 그 하인이 걸어 들어왔지요. 멀쩡히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었습니다.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최만덕의 얼굴이 굳었지요.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이 밀지 않았다고 했지요. 흰 개가 앞을 가로막아 놀라 발을 헛디뎠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자신을 그 흰 개가 하늘에서 날아내리듯 받아 땅에 내려놓았다고 했지요. 살면서 그런 눈빛은 처음 보았다고, 그것은 보통 짐승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늘 안이 고요해졌지요. 하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덫은 사람 키에 맞추어 놓은 것이었으며 최만덕의 명이었다고 했지요. 자신은 그 명을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만덕에게로 쏠렸습니다. 최만덕은 부인하려 했지요. 그러나 입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증언이 엇갈리는 만큼 하루를 더 신문하겠다 했지요. 남매는 그날 밤 관아 한켠에 갇혔습니다. 아리는 아랑의 발목을 다시 살폈지요. 아랑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리는 믿지 않았지요. 궁지에 몰린 최만덕은 그날 밤 이방을 찾아갔습니다. 은밀히 손을 써서
아랑이 연화를 꿰어 관아의 체면을 더럽혔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지요. 이방은 돈을 받고 사또의 귀에 그 말을 흘렸습니다. 사또는 흔들렸지요. 딸아이가 미천한 약초꾼을 잡고 찾는 것이 못마땅했던 차였습니다. 연화는 그 소문을 듣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랑에게 누가 될까 두려웠지요. 그러나 연화는 이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랑은 소녀의 목숨을 살린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무례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녀가 먼저 물었고 소녀가 먼저 청했지요. 아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사또는 말없이 연화를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의 눈빛이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았지요. 최만덕은 사또가 흔들린다는 것을 눈치채고 더 강한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남매가 관아에 갇혀 있는 사이 오두막을 없애버리면 돌아갈 곳조차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날 밤 하인을 불러 기름통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최만덕은 하인 둘을 데리고 남매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기름통을 들고 처마 밑에 다가섰지요. 기름을 부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에서 바람이 내려왔습니다. 갑작스럽고 거센 바람이었지요. 횃불이 한 번에 꺼졌습니다. 최만덕이 당황해 기름통을 놓치는 순간 기름이 쏟아지며 그의 옷자락에 불이 붙었지요. 최만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쏟아져 나왔지요. 기름통을 든 하인들, 불이 붙은 최만덕의 옷자락을 모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도준이 관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또를 청했지요. 품 안에서 장부를 꺼내 사또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손에 넣은 최만덕의 장부였지요. 산을 사유림으로 둔갑시키는 데 쓴 매물의 흔적, 약재를 터무니없이 부풀린 가격, 이방과 나눈 돈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주는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이 이 고을을 오가며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장부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방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이튿날 아침 관아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만덕의 재산 일부가 몰수되었습니다. 산 독점권은 박탈되었지요. 이방은 파직되었습니다. 연화가 사또 앞에 다시 나서서 아랑의 결백을 분명히 말했지요. 사또는 긴 침묵 끝에 남매를 석방했습니다. 관아 문이 열렸지요. 남매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랑은 발목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아리가 바짝 옆에 붙어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여 있었지요. 남매가 나오자 조용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들이 말하고 있었지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이었습니다. 관아 담장 너머에서 연화가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랑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랑은 잠시 멈추었다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요. 연화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도주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았지요. 아리 쪽을 보았습니다. 아리는 오빠 곁에 바짝 붙어 걷다가 도준과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어 보였지요. 그 웃음에 도준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최만덕이 고을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실은 수레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지요. 최만덕은 수레 위에 앉아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을을 벗어나자 산을 돌아보며 이를 갈았지요. 낮고 거친 욕설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산에서
나무들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오직 최만덕이 탄 수레만을 향해 불어왔지요. 수레 위에 앉은 최만덕의 옷자락이 세차게 날렸습니다. 하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최만덕만이 그 바람을 맞았지요. 최만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수레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다시는 산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자락에 연초록빛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아리가 먼저 산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아랑이 그 뒤를 천천히 따랐지요. 예전에 덫이 놓였던 자리였습니다. 흙이 뒤집혔던 자국도 어느새 아물어 있었지요. 그 자리에 산삼 싹 3개가 돋아 있었습니다. 아리가 아랑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지요. 아랑은 말없이 그 싹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겨울 마지막 산삼반 뿌리를 백구에게 썼던 자리였지요. 산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랑은 연화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봄이 오면 데려다 드리겠다던 약속이었지요. 연화는 산삼싹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랑이 옆에서 나지막이 말했지요. 사는 덕 있는 자리에 다시 피어납니다. 연화는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을, 이 사람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아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화 곁에 서서 봄볕을 받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지요.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것을 아랑은 알고 있었지요. 아래 장터에서는 아리의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도준이 이번에도 마을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아리가 새로 캔 약재를 늘어놓으며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지는 척하면서도 자꾸 웃었지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한양 행수가 약재 때문에 오는 것인지 낭자 때문에 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지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남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약초개를 만들었습니다. 산은 이제 누구나 드나들 수 있었지요. 함께 약재를 캐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굶주린 이에게는 약을 내어주었고 아픈 이에게는 문을 열어두었지요. 백구는 여전히 오두막 앞을 지켰습니다. 남매가 산에 오를 때면 어느새 앞서 걸었지요. 언제나처럼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깊은 눈빛만이 말했지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남매가 나란히 산을 바라보았지요. 안개가 산허리를 감쌌습니다. 그 안개 속에 하얀 형상이 잠시 서 있었지요.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느껴졌지요. 백구가 남매를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따뜻했지요. 처음 덫에 걸려 있던 날 밤에도 그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 산삼 반뿌리를 다리던 밤에도 절벽에서 사내를 받아 내리던 순간에도 그 눈빛이었지요. 백구는 소리 없이 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산 전체에 바람이 한 번 스쳤지요. 아리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산신이시군요. 아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산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산은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말이지요. 욕심 없이 베풀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남매를 산은 끝내 지켜주었습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태우고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지요. 산은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댓글로 마음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